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네, 계속 흘러내립니다. 거래가 일단 뭐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폭탄 터지듯이 터졌고, 일종의 뭐 내일 잘못될 거에 대한 해칠 수도 있죠. 만 계약이 넘게 선물 매도를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 시장이 지금 거래 대금이 20조 훨씬 밑으로 훅 떨어지고 나니까 그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 당연히 기원 나올 거고 장이 없는 거지 뭐.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휘둘리는 거지. 어제 정도만 해도 이 예탁금이 자꾸 빠지면서 포모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2차 전지가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질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7월 말이 그쯤이었는데 7월 26일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주도 섹터로 부각하려고 했던 뭐 로봇이나 의료 AI 이쪽도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엔 다 조정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도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있고 바이오도 올라갔다가 최근엔 좀 조정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냥 전 업종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업종이 지금은 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은행보험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막 쏠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게 다시 박스권으로 재진입을 하게 되고 이번에도 이제 올라오다가 눌리면서 박스권 요게 새로운 박스권 2,500에서 2,600 사이에 아주 좁다란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힘이 없죠. 네, 힘이 없고 체력이 없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이 3분기, 4분기는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 움직임을 뭐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최근 반도체도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어디로 갈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급적인 분위기 봐서 고점은 아닌 것 같으네요. 고점 지난 건가? 7월 달에? 62조인가? 62조로 고점 끝난 거고, 이제 2022년 같은 대하락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 21년도 1월 달 고점 찍고? 이제 조금. 그건가? 전체 영업이익도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는 측면에서는 반도체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중요하죠. 반도체까지 죽으면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22년도 저점인 2100포인트를 향해서 가나, 시장이? 힘이 축 빠지는데요. 아니 뭐 그럴 것도 아니게 그러려면 자 오케이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21년도 저점은 왜 나왔느냐? 자 22년도 10월달에 저점은 왜 나왔느냐? 23년도 이익이 훼손이 됐고 엄청난 훼손이 되어서 뭐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200조가 넘던 것이 훅 떨어져서 이제 뭐 150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나온다. 올해 그러면 이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23년도 상황을 보니 23년도 개차반 났어. 지금 8억. 그러니까 22년도에 지수 저점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럼 또 대깔꼬마니로 21년도 1월 달에 고점 찍은 거 이번에 거래대금 똑같이 나왔으니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영업이익이 또다시 150점 밑으로 떨어져야지 24년도에. 그럼 맞죠. 이번에 그러면 저점을 향해 가는 게 맞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번에 영업이 150조 정도 되는 거 맞나요? 내년도에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내년도에 50몇 프로 증가 200조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300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이익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헷갈리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분기 한 50조 정도니까 네. 200조 내에 200조 보고 내년에 300조 봐서 뭐 300조 보니까 한 50% 넘게 오른다.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80 몇 조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 24년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주가 하락하는 게 맞겠죠. 더 떨어질 거라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지. 그건 그렇게는 안 보지.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게 문제인 거지. 300조는 안 나온다. 300조는 안 나오는데 그런 건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한 180조라고 치고 180조 언더로 나올까 내년도에? 그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야죠. 여기서 다시. 이제 현물가 반등 시작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떨어지고 뭐 자동차는 떨어질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면 조선도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2차 전지는 확실히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다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2100 가는 게 더 어려워.
제가 보기에는 아, 3,000 가는 것보다 2,100 2,100 가는 게 맞아. 더 힘들어. 어차피 중간이잖아. 250이니까 2,500이니까 400포인트 뭐 위로 400포인트 밑으로 400포인트인데 밑으로 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네. 네, 중국 증시는 그 어제 좀 안 좋았고요. 오늘은 그냥 보합 정도. 네, 보합권입니다. 그 상해 종합이 0.09% 빠졌고요. 그다음에 신천은 0.79% 빠졌고 홍콩 0.11% 상승했고 홍콩 HSCEI는 0.2% 상승, 그리고 항생테크는 0.49% 하락입니다. 네. 네, 오늘 한국 시장 업종으로는 보험주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1, 2%씩 반등하는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이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네, 계속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인수 밸류를 굉장히 높게 보도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엔더빌리티가 5%, 한신기계가 3.4% 상승하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좋았어요. 네, 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서 제기했던 소송이 있는데 요거 각하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 조금씩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도 상승했고 의료정밀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KC텍 오늘 반도체 좀 안 좋았죠. 같이 4% 정도 하락하면서 업종 하락 기여했고 SD 바이오센서도 3% 하락, 덴티움도 1.6% 하락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는 어제 좀 급등했던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은 어제의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 8.5% 정도 하락했고요. 극동유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KG 케미칼, 동원 시스템즈, LG 화학, 이치안불 뭐 3%대에서 6%대까지 하락했습니다. LG 화학은 주가가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섬유이복 섹터에서도 FNF가 1%대 하락했고 철강금속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 남선알미늄, 포스코 홀딩스 이런 뭐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던 회사들 1에서 4%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통신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가 두 개나 나왔어요. 네. 에이스테크, KMW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통신인프라 기대감은 최근에 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BEAD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6G 레디라고 부르는 장비 투자 기대감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BEAD 프로그램은 이 광대역의 평등한 접근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그 농촌 지역이나 이런 통신망에서 좀 조금 소외된 지역들 인프라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원책을 좀 뿌리고 있습니다. 뭐 에이스테크도 10월부터 미국향으로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을 좀 본격화한다라고 하고요. 대한광통신도 일반 광 케이블보다 훨씬 작고 이제 무게가 한 70% 수준의 케이블을 제조를 하는데 이쪽도 뭐 나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 비중은 지금은 좀 작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2024년도 말부터는 6G 레디 조기 투자가 시작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5G 투자는 이때까지 좀 기대 대비해서 많이 못 미쳤습니다. 5G 주파수로는 3GHz 미만 대역대를 주로 좀 사용을 했고 5G 커버리지 비율은 10% 미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글로벌리 LTE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트래픽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도엔 1인당 8기가 정도 사용을 하다가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16기가까지 2배로 사용량이 좀 증가하는 동안 무선 인프라 투자는 그렇게 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6G 를 좀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차, VR 이런 것들 상용화를 이제 뭐 몇 년 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24년도 말 정도에는 이 6G에 대비하는 5G 장비를 의미하는 6G 레디라고 하는 장비 투자 진입하게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5G 장비 투자를 할 때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이 5G 장비 투자가 좀 이루어졌는데 주가 상승한 건 2년 정도 빠른 2017년 1월부터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24년도 말 이후에 투자를 할 예정이지만 지금부터 통신 장비주에 투자하라 이런 하나증권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하우스는 워낙 이제 통신 장비주들 좋게 이때까지 많이 써온 하우스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 영향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이솔루션도 16%대 급등을 했고요. 대한광통신도 12%대 급등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상승했네요. 할까? 6G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24년도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투자 시작
이득을 보기는 아직 좀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주가는 선반영할 것이다. 5G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건 4.5세대잖아요. 전 그게 계속 의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 중소형 저 이거 이때 정말 탐방 열심히 다녔거든요. 통신회사들 뭐 저는 광주까지 내려갔다가 오고 막 그랬었는데 5G 그 28GHz가 돌아다녀 본 결과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신회사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통신회사들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닌데 그렇게 투자를 하냐 벌어들일 거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가 이번에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전 프로가 이제 보편화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정말 속도가 빠른 통신이 없을 수 없다. 이제 그래픽 을 주고받아야 되는 고도의 그래픽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럼 불가피하다. 결국은 애플이 6G 시대를 열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과연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정부가 그냥 갖다 돈을 쏟아붓고 해라 하면 억지로 아유 남의 돈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돈 들여서 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5G 저것도 반납했어요. 주파수 반납했죠. 네, 주파수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냥 유튜브만 보고 OTT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새로운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VR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이 4G, 5G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서비스를 점차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통신주들이 조금 앞장서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은 당연히 안 보이겠죠. 저 이거하고도 저궤도 위성하고도 어떻게 경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건 통신 정말 전문하는 사람하고 한번 대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저는 자율주행에서 이제 그 테슬라가 비전 중심으로 간 것도 이 6G나 이런 것들을 안 오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 답이 없으니까 비전 중심으로 테슬라가 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우리가 크게 한번 속았다 보니까 네. 5G 하다가 크게 속았잖아요. 난 5G로도 수익 많이 났어. 아 일찍 팔으셨군요 그러면? 뭐 일찍 팔아 많이 먹고 팔았지. 다 팔고 나서 나는 안녕 했는데 사람들이 막 5G에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네, 그다음에 주가 하락기가 좀 길었잖아요. 길었죠. 크고 길었잖아요. 너무 많이 갔어. 네, 그때 좀 고통스러웠던 주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맞다 KMW가 10배 났었으니까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10배짜리가 나오면 꼭 열광을 하더라고 그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워낙 이제 시장이 관심을 잃었었던 섹터여가지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좀 무섭게 좀 상승을 하고 워낙 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네. 네, 그리고 반도체 여전히 이제 주가는 별로 안 좋은데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도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는 이제 D램이 세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은 여전히 수요가 부진합니다. 영업 적자 이어가고 있겠지만 D램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건데요. 3분기에 D램 출하량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2% 상승, ASP도 7% 상승하면서 세 개 분기 만에 영업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DDR4 유통 재고는 이제 연말 연초쯤에는 정상 수준에 근접할 거다. 그래서 4분기에는 D램 고정 가격 반등을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현물가 반등 시작했죠. 네, 고정가 반등으로 4분기에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에서는 마이크론 리포트가 나왔는데 D램 바닥이 지났다라고 언급하면서 목표가를 65불에서 85불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11월 분기 실적에서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상회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24년도 EPS 전망을 1불에서 3불로 상향했습니다. 3배로 뛰었어요. 전망을 엄청나게 높였네. 1불 작아 보이지만 이게 EPS 1불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1불에서 3불로 이렇게 한 방에 올릴 수 있나 싶고요. 25년도 EPS는 5불에서 7.5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5불에서 7.5불이면 2.5불밖에 안 돼 보이지만 50% 증가 시킨 거예요. 네. 아니, 20배씩 해봐. 주가가 어떻게 되나. 네. 이것도 근데 다른 증권사들 평균 컨센서스를 좀 봐야겠지만 일단 도이치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전망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뭐 국내 증권사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 번째 이제 빅사이클이 온다. 이런 전망도 있고 여기저기서 반도체는 안 좋게 얘기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보수적으로 봤던 국내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이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전망이 좀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디램의 과잉 재고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립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공급업체의 공격적인 감산으로 최악의 다운 사이클은 지나갔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마이크론의 목표가 상향과 함께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LG화학 오늘도 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2차전지 뭐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지만 좀 그 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가 90불 돌파를 하고 오늘 보니까 또 92불도 넘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S51이나 이런 데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LG화학은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실적이 점점 이제 컨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가를 76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10% 하향을 시켰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으로 이제 3분기 영업이익으로 5,680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게 1조였거든요. 이 네. 컨센이 지금 컨센이 8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30% 더 낮은 수치를 전망을 한 거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유는 본업인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양극재 부문 두 가지가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석유 업황 불황은 최근에 이제 카프로라는 회사가 카프로락탄 만드는 회사인데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국내 화학 섹터가 참 어렵다. 중국의 리오프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그렇죠.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 때문에 그렇죠. 참 장기 전망이 힘든 상황이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LG화학도 계속 힘든 상황일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21년도에만 해도 증설했던 이 NCC 설비 요거 지금 매각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부분 3분기에는 적자로 다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 엔솔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 쪽으로 이제 양극재를 납품을 하는데 이 판매량이 계속 경쟁사인 포스코 퓨처엠 대비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탈 가격 하락까지 좀 반영을 하면서 3분기 양극재 매출은 전분기 대비 30%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163억 적자로 전환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양극재 매출도 23년 대비 11% 정도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매출 쫀다고 24년에? 예,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업부가 핵심 사업부가 다 부진하면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를 하고 있고 목표가는 또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화학업체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이렇게 아주 고사양, 고기술 쪽 아니고 그 중국의 엄청난 수요 시장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뭘 좀 해야 되겠다면은 지나치게 과잉 설비가 이제 습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잉 설비 한번 터지고 나면은 그 업종은 그냥 떼죽음이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태양광도 그렇더만. 태양광은 태양광 네, 완전 심하죠. 태양광도 떼죽음이야 지금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나 세게 하면 그 업종 거의 뭐 초토화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얼마 전에 로봇 청소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국내 시장도 뭐 중국한테 다 뺏기고 로봇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 시장도 국내에서도 점유율 1등이 중국 업체잖아요. 로보락이라는 업체. 로보락이? 네, 저번에 걸레로 빠는 거? 그렇죠. 로봇 청소기. 네. 네, 쓸고 닦고 다 해주는 거. 네. 네, 저번에 이제 살 계획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댓글로 막 제품들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로보락 그 제일 프리미엄 제품은 없어서 못 산대요. 그렇군요. 네. 우리는 아직 옛날 거라 국산 쓰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제품도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을 제가 이제 이 대주주들의 그 컨센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모두 땅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 땅도 내 재산이잖아, 재산. 내 재산으로 생각하거든요. 재산 아닌가요? 기업도 재산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내 거고, 자식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거는 어떤 일종의 명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다 기여를 했던 것이고, 그 기업을 잘함으로써 고용도 창출했고, 이런 건데, 이 기업 자체를 내 재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행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고, 그 어떻게 내 재산이야? 상장하는 순간 내 재산이 아니지?
투자자들이 같이 있는데 동업자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지분만큼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땅도 마찬가지로 뭐 이 땅의 지분이 내가 50%밖에 안 되면 그 정도만 이제 내 거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로 50% 지분이면 50%만 내 거지. 나머지 50%는 남의 건데 이걸 내 맘대로 이렇게 함부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으로 생각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앙떠네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져 버려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걸 창출하고 뭔가를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막 씨름하고 싸우고 극복하고 도전하고 이러면서 뭔가가 창의롭게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이게 모두 뭐 재산 개념으로 넘어가니까 땅도 그렇고 부동산 그렇고 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기업마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중국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나는 지금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력을 가지고 뭐 자본에 의해서 회사도 넘어갔다가 받아졌다가 그리고 새로운 기업도 창업됐다가 돈을 받아가 창업됐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재산 개념으로 개념이 짜지면 중국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야. 너무 답답해요. 네. 네. 뭐 말해도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이번에 생겼어. 뭐요? 우리 관련된 그 헤드쿼터들을 외국에 계속 보내서 외국 투자자들하고 계속 놀게 하는 거야. 아, 국내 금융 당국이요? 하여튼 뭐 여러 네. 금융이든 뭐든 다 외국 그 투자자들하고 놀게 해. 걔네들 계속 놀아. 한국에 오지 말고.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게 익혀지겠죠. 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 그것도 참 변수예요.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잘 못 믿더라고요.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모른다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걸 누가 그래서 내가 계속 나가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고 계속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지. 교류를 해라.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드가 마음에 완전히 한국에 기계로- 오면 또 한국 분위기로 바뀌거든. 이 재산 분위기로 바뀌거든. 다시 계속 외국에 가 있는 거야. 못 오게 해. 그래서 외국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로. 그러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오늘 두산이 거의 10%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IPO 수요 예측,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 경쟁률이 300대 1 밖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00대 네. 엄청난 건데. 기존에 뭐 1000대 1 나오고 LG엔솔 경쟁할 때는 그때 막 1경이 넘게 청약 자금이 몰렸는데 네. 이번에 120조 몰렸거든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 허수 청약이 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관리하는 그 법인들이 그러니까 사실 한 명이 그 관리를 하는 건데 법인 막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돈도 1억씩밖에 없는데 하나당 막 100억, 1000억씩 막 청약을 넣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한 계좌당 1000만 원이라도 아니 5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죠. 네. 자문사가 막 그렇죠. 한 1000억씩 그 주문 넣고 막 이렇게 공모 하니까. 청약하려고 생긴 자문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없앴습니다.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은 청약해라라고 제도가 바뀌면서 그게 맞지. 기반의 경쟁률이 당연히 보이는 거는 쭉 다운될 수밖에 아니 없겠죠. 우리나라는 웃겨. 실력으로 싸워야 될 때는 실력이 없어서 못 싸우고 이런 거 막 꾀병 받고 뭐 공짜로 그냥 가는 거는 막 미친 듯이 달려들고 말이지. 아우 나 정말 이러니까 실력자들이 다 집에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가까워질수록 또 상장할수록 네. 두산의 지분 가치는 할인을 받아야겠죠. 네. 계속 말하지만 지주회사 하나만 있든가 자회사만 있든가 지주회사 내려가고. 근데 현재 그 지주회사에 대해서 우리 재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지주회사 다 상장 폐지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열받아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천천히 그렇게 가야죠. 지주회사 폐지하는 게 나아. 근데 미국처럼 사실은 지주회사만 상장하는 게 맞는데. 지주 회사만 상장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렇죠? 알파벳처럼. 그게 맞는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주회사 상장 폐지시키고 자회사만 상장하고. 어차피 지주회사 있어봐야 뭐 저기잖아. 그러면은 또 그 싫다 그럴 걸 대주주들이. 그럼 자회사 상장 가치로 상속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회사 상속을 해야 되기 자회사 합쳐서 2조인데 내가 모회사 시가총액 2천억으로 잘 막아놨는데 둘 다 상장돼 있어.
그럼 이거 예를 들어 뭐 한번 실적 안 나오게 나쁘게 나오면 그거 딱 마이너스 빵 때려가지고 주가 쭉 떨어뜨리고 그때 지금 빵 때리면 진짜 싼 값에 2조 넘겨주는 거 아니야 자식한테.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상장 비상장이야, 그럼 2조야. 그럼 야씨 너희들 2조네 2조에 니네 지분 같이 곱해가지고 증여세 내 딱 이래버리면 그것도 거덜나는 거 거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부작용은 무슨 부작용? 상속이 안 되는 거지. 상속 못 시키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손해보험 오늘 또 이틀 연속 상한가 갔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금 주관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게 좀 먼저 보도로 알려졌어요. 근데 보도에서 거론되는 매각 가격이 2.7조에서 3조 원에 팔겠다라고 거론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과도한 밸류일 것 같긴 한데 오늘 기준으로 이틀 상한가 쳐가지고 이제 1조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걸 3조에 팔겠다. 조금 과해 보이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오렌지 라이프라고 신한지주에서 인수해서 신한생명이랑 합병시켰던 회사가 있는데 옛날 뭐였지? 무슨 ING 네, ING 생명이었죠. 예, 네. 그거 이제 신한지주가 지분 60%를 2.3조 원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녀 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인수다 했는데 결국 인수 밸류가 PBR 0.86배였습니다. 그럼 PBR 뭐 1배라고 쳐도 네. 이 롯데손해보험의 3조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 PBR이 한 2.8배 됩니다. 예. 3조 원이 이제 77% 지분 그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한 지분 가치라면 100% 하면은 이제 3.9조 밸류잖아요. 그러면 PBR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이라서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PBR이 그럼 1조쯤 되는 거네요? PBR 1이? 지금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얼마가 된다고? PBR 1배가? 뭐 언뜻 계산하면 지금은 네네. 자본총계가 한 1.4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총이 1조 원 정도니까 네. 아직은 자본총계가 더 훨씬 큰데 이거 3조 원 밸류 이 거론되는 가치로는 조금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현재 시총이 1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조가 아니라 2조만 받아도 현재보다는 이제 2배 정도 프리미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일단 상한가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불확실해요. 실제로 이제 신한지주나 뭐 하나금융이 주력 인수 후보자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신한지주에서는 일단 지주 회장이 적당한 그 가격이 너무 높다. 적당한 가격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험사에 여러 매물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적당한 가격에 매물이 없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요. 손보사 인수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 지도가 최근에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회계 변경으로 급증한 이익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왠지 신한지주는 보도상으로는 뭐 주력 인수 후보자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KTB생명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사도 끝냈고요. 이달 중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요거 인수한다면 또 다른 거 또 인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거는 뉴스플로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주주 거만 달랑 팔고 나가는 거 아니야? 소액 주주 거는 뭐 대주주 거만 가져가겠죠. 77% 비중이나 있으니까 지분이. 또 77%나 있으니까 또 한국 기준으로 끽소리 못 하겠네. 50% 이상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 비싸게 판다 이러면 언제 소액 주주들은 언제 미국으로 가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로 가시잖아요. 참나. 네. 예.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